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박지원의 고전수필 일야구 도학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잡입니다.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박지원 일야구 도하기 해설. 중국으로 유학을 가던 원효대사가 잠결에 시원하게 마신 물이 아침에 해골물인 것을 확인하고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연암 박지원도 하룻밤에 물살이 거센 강을 9번 건너면서 강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뇌물에 현혹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우리 박지원의 작품들은 당시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글도 정말 잘 씁니다. 자, 광문자전, 양반전, 예덕선생전, 허생전, 도질,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열하일기를 다 읽기는 어렵지만 우리 국어 교과서 또 수능 관련 책에 나오는 거 그 작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이 작품들만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연암 박지원의 청나라 여행기인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인 일야구 도하기는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기록이라는 뜻으로 글쓴이는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감각과 우리 이제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괴물에 현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사물을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서 인생은 시내를 건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험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므로 자신의 몸을 닫고 궁극적으로 이성적 인식을 삶을 영위하는 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실학자이기도 하지만 박지원도 또 마음의 수양 이런 걸 또 공부를 중시한 것 같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내용 전개입니다. 기는 어둠의 소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 승은 인간의 의식은 감각을 통해 외물에 현혹되기 쉽다. 저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평상심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은 인생의 바른 태도와 세인들에 대한 경계, 교훈을 되새긴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열하일기는 다른 어떤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도움 되고요. 자,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킨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한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이거 보면은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의인법도 쓰였고 또 물결 이렇게 열겁도 쓰였고요. 이거는 뭡니까?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그 의인법, 열겁법 등을 활용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거만체, 전기만대, 전포만문, 전고만개로도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 소리를 비유하기 부족하다. 강물 소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전거는 전쟁할 때 쓰는 수레고요. 전기는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만명, 전포는 전투용 전포죠. 대포입니다. 그죠? 대포 만개, 전거는
북입니다. 전쟁 때 쓰는 북이고, 만개로도 자, 강물 소리를, 그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강물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합니다. 그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포 만개쯤 쏘면 좀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죠. 이건 또 과장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거법 과장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강물은 앞에 강물은부터 부족하다까지 강물의 모습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각적, 청각적,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어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힘들고,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체 뽐내는 듯하고, 나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강물 소리를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강물 소리를 이건 뭡니까? 강물 소리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다. 강물 소리가 보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강물 소리 이건 참 무섭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뿐이다. 강물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뭐 들어올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거 보고 와 통쾌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와 글쓴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는 다양하게 들리는 물소리와 듣는 이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 전거와 전기와 전포, 전고 이거는 전쟁에 쓰이는 물건들이죠. 전쟁에 쓰인 이런 물건들 소리를 듣게 되니 마침내 기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에 견뎌 보며 들은 적이 있었다. 이거는 글쓴이 연암 박지원이죠. 경험을 떠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중에서 물소리를 보니까 정말 뭐 대포소리보다 더 세고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하게 들은 경우다. 그 계곡물을 청하게 들으면 솔숲에 바람이 나는 듯하더라.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진 듯한 소리, 이는 흥분해서 들었을 때는 이렇고요. 개구리 떼가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고, 만개의 축이, 자, 축은 검은 거 비슷한 대나무 악기입니다. 대축자가 있잖아요. 그 대나무 악기가 연거푸 울린 듯한 소리는 이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자,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는 이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다. 자,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 이는 운치 있게 들은 경우고, 검은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는 이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고, 반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는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열거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솔숲의 경우다는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또 열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곡물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와 견주어 보는 모습에서 글쓴이 뛰어난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열알기만 해도 그렇죠. 정말에 한번 딱 갔다 와가지고 그런 방대한 책을 썼다는 것. 그다음 거기 보면 또 내용들도 굉장히 또 다양한 어떤 실학적인 내용들도 있고 깊이도 있습니다. 연암박지원의 어떤 기록과 또 관찰력은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 가상한 바는 가정한 바죠. 귀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듣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들리던 소리가 달라진다. 성은 마음속 생각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물소리입니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자, 제목이 바로 일야 구 도하기잖아요. 하룻밤에 9번 건넜다, 도하했다, 강물을 건넌 기록이다. 이런 뜻이죠. 자, 제목과 관련 구절로 글쓴이가 글을 쓰고 있는 날 경험한 일을 보여주며 시간상 현재에 해당합니다. 앞에 자기가 들었던 소리는 과거의 소리죠. 이는 그 강의 굴곡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굴곡이 심한 강을 가로질러 건너려면 하나의 강을 여러 번 건너야 합니다. 한 번만 건너니까 왔다 또 건너고 이렇게 건너고 하면서 갔겠죠.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난 유하와 조하, 황하,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밀원성 안해를 지나며 백하가 된다. 자, 백하는 아마 하북성 북경 북부를 흐르는 강인데요. 북경에서 열하를 가려면 백하를 반드시 건너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뭡니까? 단순히 이 강의 그 출발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조사해서 글로 남기고 있잖아요.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대학교 속을 가는데, 자, 글쓴이 경험을 이제 떠올리는 부분이죠. 아까는 그 현재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 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산에 있으면 계곡 같은데 여름에 조심해야 되죠. 산에서 전체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쫙 계곡에 몰리면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강물이 두려워서, 이건 왜 그러냐면 강물이 두려우니까 하늘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눈 감는다고 소리가 안 들릴까요?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 한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을 물살에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결혈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자, 이와 같이 들어온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이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태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겁났기 때문에 소리에 신경을 쓸 수 없었죠. 그 태암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동불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그 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말이다. 보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죠.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지만 요하는 청나라 북쪽 국경 너머에서 발원하여 봉청, 지금의 선양이랍니다. 금주 사이를 큰 강입니다. 한나라 때 이 강을 경계로 요동과 요서 두 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밤중에 건넜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로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한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자, 이와 같이 들렸겠는가? 사람들이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귀에 들리는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대로 쏠리어 이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밤에 건너니까 소리 때문에 걱정했다. 이런 내용이죠. 낮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위험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여기서 도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이게 내가 깨달은 부분이죠. 글쓴이의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귀와 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진실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귀와 눈만을 믿는 것, 즉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 말 난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돼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열거법이네요.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다. 성정은 타고난 본성. 내가 원래 성격이 이렇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이 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나는 말았다. 강물의 흐름이나 소리와 같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강물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넜는데 아무런 걱정도 없이 마치 안석은 편안한 방석입니다. 그 편안한 방석, 벽에 세워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인데요.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 하였다. 자, 추락해도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달려있다는 거죠. 강물에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마음가짐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자 두려움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업은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용이든 도마뱀 붙이든 그 앞에서 대소를 논할 것이 못되었다. 걱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우임금이 남쪽 지방을 순시하여 강을 건너다가 위험에 처했는데 오히려 태연히 웃으며 삶이란 잠시 더부살이 하는 것이요 죽음이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용을 한낱 도마뱀처럼 여기자 그 기세에 놀라 황룡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중국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입니다.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 소리와 빛깔은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런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스스로 병폐가 됨이라. 더 마음을 또 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강물을 건너면서 깨달은 이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나는 장차 나의 산정으로 돌아가 대문 앞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서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련다. 나도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싶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결혼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 수필이고요. 또 한문 수필이고 여행지에서 깨달았으니까 또 기행 수필이 되죠. 성격은 체험적이고 또 분석, 굉장히 또 사실 분석했죠. 교훈적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색적이 됩니다. 주제는 외부의 사물, 그 외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모, 그 귀와 눈에 부여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징입니다. 강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강을 9번 걷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적은 글이고요. 개인적 경험과 관찰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깨달은 점을 통해 일반적 사고로 확장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